오늘 이슈에서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또는 지인들을 통해 꼭 한 번씩은 듣게 되는 부동산 관련 분쟁들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생소하지만 알아두면 도움되는 부동산 분쟁이라는 주제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명도 소송,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소송, 그리고 주의 토지 통행권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교사님, 오늘 부동산 소송에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부동산 관련 분쟁들 어떤 것도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임대차 관련 분쟁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해서 발생하는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은행담보대출을 연체해서 진행되는 경매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그동안 봐오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히 접하는 부동산 분쟁은 아니지만 가족이나 직장 동료, 지인들을 통해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생소하지만 중요한 부동산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여기가 법정이라 생각하세요. 편하시게. 네. 우리 변호사님 네. 법률 전문가인데 방송 오늘 처음이시니까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부동산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 용어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은 신문에 봤을 때 이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용어 정리를 그것도 다 찾아보고 안 하잖아요. 그냥 이런 건가 보다 정도니까 오늘은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법률 용어 설명해 주시는 거니까 편안하게 많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공유물, 이거는 경매에서도 많이 나오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같이 공유로 갖고 있는 거를 분할할 때 드는 소송,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 부동산을 2명 이상이 지분으로 갖고 있을 때 이걸 공유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때 법원에 부동산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을 상속이나 공동투자 이런 이유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관계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렇죠. 이를 민법에서는 공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좀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 풀어보면 각 공유자는 공유 지분에 대해서 처분은 자유롭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유는 누군가하고 무엇인가를 함께 소유한다는 것인데 이게 불편할까요? 아니면 편할까요?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함께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처분에 관해서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적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불편해지는 상황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불편한 상황이 되기 전에 보통 어떤 분들이 저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부부간에 공유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양도소득세는 그 절세가 돼갖고 네. 그런 거 말고 또 어떤 경로로 이제 공유의 형태를 보통 띠게 되나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세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이게 부부간의 공동 소유입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이제 부부간의 공동 소유를 말씀해 주신 건데, 집을 매수할 때 매매 계약서에 남편하고 부인 두 사람을 모두 기재하게 되면 공동 소유, 그러니까 즉 공유가 되는 겁니다. 요즘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대요. 그렇죠. 매매 계약서에 이제 함께 이게 집을 마련하면서 힘들게 마련했기 때문에, 그리고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부 공동 소유를 할 수도 있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절세를 목적으로 공동 소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동 소유가 흔히 발생하는 경우는 상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께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상속 지분별로 상속을 받아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부동산은 자녀들이 공동 소유한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 자식들 상속했을 때 공유될 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형제간이 거의 비슷하게 살면 되는데, 경매 나온 것도 보니까 좀 힘들면 지분은 이제 팔잖아요. 그거는 자유롭죠. 네, 지분을 처분하는 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형제인데, 제 지분을 제가 파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락받아 들어온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상속받는 게 되게 문제가 많이 생기던데요. 네, 아무래도 상속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원치 않는 이런 그런 상속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금액의 차이도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분쟁이 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 상속 말고 이제 경매나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공유란 거는 특정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냥 이 안에 덩어리 안에 내 게임만큼 그 어딘가 있는 거잖아요. 3분의 1씩이면 네. 전체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분권자 팔았어요. 예. 팔았는데 그게 이제 뭐 묘자리를 쓰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누군가 사요. 그러면 법원에다 신청할 수 있죠. 이거를 특정해 달라고. 네, 공유물을 분할해달라고 하는 예.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네. 어떻게 특정을 해요, 위치를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는 협의가 보는 게 우선이고, 예. 협의를 못 본다면 어느 누군가는 더 좋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이거는 합의가 안 된다 싶으면은, 청산하려면?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대금으로 분할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n분의 1로 이렇게 나누는 형태.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공유하는 분들이 아까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불편한 분들은 그 단독 소유를 하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런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라면 부동산의 일부를 분리해서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현상이고 맞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만일 개발을 하려면 아무리 접은 지분권자라도 그 지분권자한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공유물의 지분 처분은 자유롭지만 관리 행위를 하려면 과반수의 지분이 있어야만 해서 불가피하게 공유 관계를 해소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판결을 구해서 공유물을 분할해서 이 부분 특정해서 단독으로 소유를 해달라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면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니들끼리 경매를 통해서 청산을 해서 돈으로 나눠라 이제 이런 판결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의를 통할 경우에는 지분에 관한 금액을 내가 줄 테니 모든 명의를 나한테 넘겨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는 이제 그런 절차는 없고 그냥 특정 부분을 협의로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경매를 통해서 이제 대금을 분할하거나 이런 근데 방식으로 현실에서는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생각하는 금액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기획부동산한테 당한 그런 땅 안에 지분권자가 500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걸 봤는데 나중에는 이제 개발 일종의 조합 형태로 자기들께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누가 한 번에 개발을 안 하고서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 공유로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문제가 됐던 땅들은 지금 말씀하신 재판으로도 힘들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에 공유 관계 잘 생각해서 묶여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말씀하신 거 500명이라면 그 지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죠. 안 되죠. 안 되죠. 또 땅도 한 3만 평 되다 보니까 임야니까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니 그게 어떻게 합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괄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n분의 1로 나누는 방법이 제일 좋든지 아니면 조합을 설립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 하듯이 조합한테 위임을 해갖고 일괄 개발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아유 어렵더라고요. 진짜 그 공유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분할할 경우 아까 지금 재판을 통해서나 이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란 게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만약에 이런 당사자가 됐을 때 어떠한 점들을 좀 주의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총 정리가 되는 부분일 텐데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유자 1인이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즉 이 땅은 이 지분만큼 나한테 분할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공유물을 분할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전체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공유자 중 일부라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졌으면 이는 전체적으로 무효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한 명이 분할 청구권 행사했는데 전원이 다 참석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럼 10명 중에 일부러 나는 그걸 하기 싫어서 안 가면 이건 계속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협의가 결렬이 되는 거고 재판에서는 강제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제가 앞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얘기해 주시죠. 두 번째로는 우선 협의 분할을 먼저 시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보다 협의는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합리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협의 분할은 글자 그대로 협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식이나 방법에 재판상 분할보다 그런 제한이 적습니다. 현물로 분할을 하거나 공유물을 매각한 다음에 그 대금을 나누는 대금 분할, 아니면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각자 소유한 지분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분할을 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소송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사자로서 참여해야 하고 분할을 구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나머지 공유자 전부가 피고가 됩니다. 이렇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현물로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령해서 대금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변호사님이 공유물 이렇게 분할 청구 소송 또는 공유의 형태에 있어서 내가 그 당사자가 됐을 때는 세 가지 순서대로 간답니다. 1번 첫 번째로 공유물 누구라도 1인이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건 진행돼야 된답니다. 그때는 공유자 전원이 참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참석을 한 명이라도 안 하면 그 공유물 분할은 무효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잘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합의가 제일 좋겠죠. 법대로 하는 것보다 협의 분할을 먼저 또 시도하랍니다. 이 협의 분할은 그 현금으로 분할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각을 해서 n분의 1로 지분만큼 나누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찌됐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요 단계까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협의 분할해서 시도해서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소송을 해야 된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되고 이때는 한 명, 그 공유물 분할을 신청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나머지 공유자는 전부 피고가 돼서 진행을 하는데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만약에 현물로 분할할 경우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할 경우에 현격히 가액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경매를 신청해서 물건 대금을 나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짧은 지식으로 이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는 민법에서 공유, 합유, 총유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 부동산 사례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게 공유고 예. 합유나 총유도 많이 나오나요? 흔히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같은 이제 법에서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데 비법인 사단. 예. 그러니까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법인은 법인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교회나 사찰 같은 경우는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어서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데 예,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것이 합의와 총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유와 약간의 실질에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예, 예. 이런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거의 공유가 민법에서 물건을 공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종중은 형태라고 무슨 형태예요? 종중도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은 공유가 되는데 예, 예.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말씀하신 합의와 총유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큰 종중 같은 경우에는 뭐 등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소종중이라고 하는 이렇게 한 데는 보통 등기 안 하잖아요. 법인 등록을. 네, 그래서 보통 명의신탁으로 그 종중의 대표자나 이런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해서 하는 게 이제 종중 토지를 관리하기 좋은 방법이라서 그렇게 명의신탁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짧은 지식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실제 이 공유에 관한 실제 소송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법원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만 매각하는 것을 흔히 지분 경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지분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처분이나 수익 활동이 쉽지 않은 건데요. 이럴 경우에 처음에는 상대방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하지만 매입가가 현격히 차이가 난다거나 매도인한테 매도 의사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결국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강제력 있는 공유물 분할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에서 의뢰인 A씨는 예. 경기도 양주에 있는 대지를 지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예. 그 토지의 경우에 필지 분할을 먼저 요구하는데 원고 측에서 필지 분할의 모양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A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토지가 이게 두 면을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라서 코너 쪽의 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면 아무래도 대지에 접하고 있는 코너 쪽의 대지가 훨씬 그 가치가 높을 다 거고. 거기 달라 그러겠네.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협의가 쉽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중재위원을 통해서 토지 분할 또는 매입 가격 등을 준재하지만 끝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분할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이 사건에서는 근데 경매를 통해서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시사보다 낙찰가가 낮게 형성될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결국엔 이 사건은 이제 경매했을 때 예상 낙찰가 그리고 인근 토지 거래 사례 이런 걸 종합을 해봐서 한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피고가 원고 측에 자신의 지분 토지를 모두 매각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수임하신 사례예요? 예. 아, 이게 둘 다 선수인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그렇죠. 합리적으로 도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 제가 부동산 분쟁 난 거 실제 소송도 해봤고 당해도 봤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정 변호사님이 아주 능력이 뛰어나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선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든지.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는 이제 매매건이 아니고 임대건입니다. 공유물 분할 임대건인데요. 자, A, B, C 이제 세 명이 3인 공유의 물건이 있었어요. 부동산이요. 근데 그 A가 B, C 나머지 두 명한테 동의 없이 또 다른 D라고 하죠. 제 사자인 D에게 임대를 했어요. 이럴 때 B와 C는 현격히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질문해 주신 내용이 아마 세 명이 동일하게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에서 그렇죠. 예, 한 명이 나머지 두 명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했다는 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토지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합의는 지분 과반수의 합의를 말하고 이건 즉 다수결을 말하는 것이죠. 질문에서는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단독으로 임대했다면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으면 한 명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는 없고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무단으로 임대한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토지 전체가 아니라 자기가 지분을 3분의 1 갖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에 한해서만 임대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신의 지분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당이득의 범위, 즉 금액은 부동산 임대료 중에 A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넘는 거, 그러니까 비율대로 3분의 1 넘는 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유란 게 시청자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내 맞습니다. 권리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임대를 마음대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네. 내게 아니잖아요. 3분의 1씩 들어온 거지 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할 땐 저 개인적으로는 소송 안 하고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뭐 하게 되면 해야죠. 또 재테크에서 야멸차게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겪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메모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나중에 이따 전화번호 공지 나오면 우리 정 변호사님 연락처는 안 나가고 방송국 연락처 나가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 많이 하십시오. 자, 변호사님 아까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종류의 부동산 관련 분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알아볼 소송의 종류는 명도 소송입니다. 명도 소송 어려운 예. 얘기네요. 예, 이름은 어렵지만 아주 간단한 소송입니다. 아니 머리가 아프다고. 예를 경매 명도한다 막 이런 네. 얘기 들으면 다 막 골이 아프잖아요. 그렇습니다. 명도는 말은 쉬운데 실제 집행이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해 주시죠. 네. 예. 명도 소송 역시 살면서 한 번쯤 아니면 그 이상 겪어보실 수 있는 소송인데요. 명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거나 연체 및 미납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거나
법원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는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내어주고 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계속 점유를 하고 있게 된다면 이건 불법 점유가 되는 것이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때 하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불법과 합법을 그 계약서에 기재된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안 나가거나 뭐 여러 가지 그거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걸 불법 점유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근데 계약서의 위반이라기보단 계약서에 따라서 점유 기간이 끝나면 퇴거해줄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요즘 이제 상임법, 상가임대차보호법들도 많이 강화됐잖아요. 사업자를 내면 5년간 보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부터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할 경우에 5년이 끝난 후에 1년 단위 계약이 이 불법 점유 그 기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최대 5년까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하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는 퇴거하지 않는다면 불법 점유가 되는 그렇게 겁니다. 되는 거죠. 그거 여쭤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런 명도소송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이거는 실제 우리 많이 당하고 있고 하고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흔히 도중에 피고 점유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 명도소송의 당사자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명도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로서는 새로운 점유자한테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명도소송하고 동시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함께 진행합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현재의 점유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 점유자가 이런 점을 악용을 해서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면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고 시간도 그만큼 지연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점유자가 그렇게 못하도록 막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임대차랑 관련해서 명도소송 만약에 진행하신다면 임차인에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소송이 끝나서 명도 받기까지 소송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야 돼서 가능한 한 빨리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할 때 한 10개월에서 1년치 정도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임대차 명도소송 자체는 상대방이 항변을 하고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면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감안한 기간 내에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최종 명도가 이루어져야 소유자 입장에서 월세에 대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한 빨리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명도소송 세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명도소송에는 이제 제가 점유하고 있다가 명도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넘기게 되면 또 다른 명도소송을 해야 되니까 시간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때 꼭 명도소송이랑 같이 해야 되는 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현재 점유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임대차 관련된 명도소송은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가능한 빨리 판단해 진행해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변호사님, 이게 지금 법전에 나오고 지금 실리 이렇게 하죠. 저는 그런 사례를 봤었어요. 용산에 있는 사례인데 불법 건축물의 그 세입자예요. 그러니까 옥탑방.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는 분인데 경매가 낙찰이 됐어요. 명도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용산 사태 나고 막 이러니까 올라오면 뭐 이렇게 다 한다고 막 겁을 주니까 들어가질 못해요,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법보다 뭐가 가까운 걸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명도소송에서 집행은 실제로 누군가를 강제로 끌어내야 되는 건데 아무리 법원 집행관이 가서 뭐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끌어낼 수도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집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소송이 명도소송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예전에 경매나 명도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생각들이 스마트해지긴 했어도 아직까지 예를 들면 그게 이제 투자 목적이 아니고 내가 내 평생 집 하나나 아니면 뭐 점포를 명도를 당한다 했을 때
정말 들어눕고 싶을 만큼 절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경우엔 집달리라고 하죠. 법원에서 하시는 네네. 분들이. 그게 만약에 아니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조금 좀 요즘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좀 개발되고 있긴 한데 예. 정 나오시지 않는다 한다면은 뭐 집기를 좀 억지로 꺼낸다거나 하지만 경매도 붙이고 하대요. 네. 집기도. 근데 이제 사람이 들어누워 버리면 그러니까. 그거는 좀 방법이 힘들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집행관 입장으로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그거 아니니까요. 잡았다가 또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이거 어렵더라고요. 좋습니다. 명도 소송, 우리 이제 한 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도 소송하고 같이 세트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까지 그 정리를 우리 정 변호사님이 해 주셨습니다. 또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토지 전문가다 보니까 요게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던데 마지막 부동산 분쟁 법률 용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알아볼 부동산 분쟁은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께 먼저 알아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맹지라는 겁니다. 토지가 제 역할을 하고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집이든 공장 건물이든 도로와 접해야 사람과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토지가 그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소유하고 계신 땅이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면 이게 바로 맹지인 경우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맹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인근 토지를 지나야 하고 도로와 접한 토지가 맹지와 함께 내 소유라면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죠.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서 가야 된다면 그 토지를 지나서 가도 되는지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맹지도 엄연한 토지로서 이를 내버려 두면 사회적 낭비고 맹지 소유자가 주위에 있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서 도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민법은 맹지의 경우에도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에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은 맹지 소유자에게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맹지 소유자가 통행로를 제공하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문제입니다. 통행권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 일단 원칙은 맹지 소유자가 통행로를 제공하는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통행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들 예전에 수많은 기획부동산들한테 당해서 사셨던 분들 희망을 갑자기 가지시면 안 돼요. 지금 맹지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게 길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예. 길을 내게끔 내가 법적인 어떤 권리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맹지 소유자예요. 네. 도로에 접한 땅의 소유자예요, 변호사님이. 예. 그러면 제 땅이 맹지이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못 해요. 예. 집을 못 져요. 그러면 제가 정 변호사님한테 나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으니까 나한테 길을 좀 쓰게 해둬라. 내가 비용을 줄 테니 하면 길을 반드시 내줄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닐 수 있게는 할 수 네. 있지만 그게 그러니까 트럭이 들어와서 내 집을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내 길에 다녀라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고, 예, 예. 그 다녀야 되는 사람이 길을 자기의 비용으로 내야 되는 거고, 예. 농지라면 그 농기구가 다닐 수 있을 그렇죠, 폭만큼, 그렇죠. 예. 그리고 집이라면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공장이라면 그 공장에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만큼만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 해당 면적만큼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자동차가 다닌다. 자동차. 예. 그러면 그 트럭이나 공사차는 다니고 이런 건 아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양평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승용차 한 대 달 정도만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도로에 붙은 땅을 가진 분은 부업을 엄청 잘하세요.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차가 들어올 때 되면 조금 열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집을 짓는 사람은 저기 8톤이나 15톤으로 자재를 싣고 와서 1톤 덤프로 2번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네. 비싸요. 그러면 그만큼 열어주는데 비용을 또 받아요. 그리고 또 닫아요. 사람만 다니게. 이 토지에 있어서 이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그 맹지에 관련된 분쟁은 아마 전체 대한민국 부동산 토지 분쟁이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첨예한 문제고 저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이 사례를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이건 좀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아까도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분쟁에 있어 이 주의 토지 통행권 소송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혹시 정 변호사님 실제 소송 사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주의 토지 통행 확인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은 아닌 것만큼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실제 사례, 제가 상담한 사례는 아니지만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사례 하나를 주의 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문제가 된 상황을 우선 살펴보면 30년 이상 도시 근교 마을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큰 도로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을 이용해서 살아오고 있었는데 예. 어느 날 누가 골목길 땅의 주인이라면서 통행로의 일부를 철조망으로 막아버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사람은 물론 다른 동네 사람들이 그 골목길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 골목길 땅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개인 소유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골목길이 그대로 차단되면 주택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사람들도 통행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주택 소유자는 철조망을 친 사람을 상대로 주의 토지 통행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철조망을 친 땅은 원고가 골목길 안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약 30년 이상 이용해 해온 도로이고 이 골목길 중에 일부분 토지를 몇 년 전에 취득한 뒤 철조망을 치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원고 및 인근 주민들은 피고가 철조망을 친 땅을 통행하지 않고서는 주택에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피고는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피고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딱 그걸 항변합니다.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원고도 마찬가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원고는 다른 토지들을 그러니까 자기 토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출입을 해야지 내 땅을 밟아서 출입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내 토지를 밟고 가려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라고 하면서 임대료를 원고에게 반소로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법원은 원고에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단지 그 범위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해서 피고에게 최소한의 면적으로 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주의 토지 통행 확인 소송의 일반적인 진행 경과고요. 그렇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맹지의 소유자에게 주의 토지 통행권을 자체는 인정하고 대신 통행로의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예전에 지금으로 뭐 법적인 용어가 임대차 계약인데 옛날엔 도지 준다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연간 뭐 쌀 몇 가만 이렇게 도지를 주고 내 땅을 짓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불법 건축물을 1년에 쌀 몇 선 받고 그냥 불법 건축물 짓게 해주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원소유자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헐거나 철거나 멸시를 못 하잖아요. 소송을 거니까 이쪽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은 당연히 우리는 나갈 수 없다고 이제 소송이 붙었어요. 이건 실사례인데 소송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고 항고하고 이제 갔는데 결론은 이 사람들은 적합한 임대료를 내라. 그러니까 1년에 쌀 한 가마니 내는 사람이 월 한 60만 원, 70만 원 내랑 뭐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소장농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갖고 이런 소송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이나 뭐 아무리 좀 불법 건축물 이런 걸 하더라도 법은 최소한의 이걸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터무니없는 임대료가 아니라 그동안 내왔던 임대료로부터 살 수 있게 해주고 시세로 내야죠 대신. 네, 맞습니다. 이건 근데 어렵더라고요. 현실과는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짜 어려워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 질문 하나 저희 작가님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내 땅 바로 옆에 있는 A의 토지는, 그러니까 아까는 그런 경우에요. 제가 땅이 있는데 변호사님 땅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바꾸죠. 저 변호사님 땅이 맹지예요. 예. 제 땅이 도로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저를 통하지 않으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님 저한테 이제 통로를 내달라고 사정을 해서 제가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인데 쓰게 해주려고 하는데 보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사람 다니고 농기구 갖고 다니는데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는데 무슨 돈을 받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변호사님이 나한테. 그러면 저는 변호사님한테 어떤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자신의 토지에 옆 토지의 소유자를 위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지나다닐 수 있게 해줬는데, 근데 네.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네, 문제입니다. 맞아요. 안 줘요. 준다 그래놓고 안 그렇죠. 줘요. 흔히 안 주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으면은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아니면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이런 경우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통행권자는 통행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줘야 됩니다. 이런 손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다만 손해배상은 사실상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주위 토지 통행권자에게 청구하는 거고요. 당사자한테요? 그렇죠. 한 그러니까 명한테 특정을 해서? 제가 거길 다닌다고 얘기를 했어도 마을 사람도 다닐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고 마을 사람들 전부한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청구한 사람한테만 손해배상을 그걸 청구할 수 있다는 해달라고 겁니다. 요청한 사람 한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금액에 있어서는 네. 일반적으로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통행로를 이렇게 특별히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기간 동안 통행지의 차임 상당액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네, 예. 이제 통행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통행을 참고 인정해줘야 될 의무까지만 그러니까 소극적 의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여기까지만 부담하는 것이지 뭐 적극적으로 통로를 만들어주거나 뭐 펜스를 치거나 예. 이 정도까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돈으로 유지몇 이런 거를 개설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토지의 사용료까지 토지 소유자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손해배상은 그러면 어떻게 뭐 감정을 해서 결정하나요? 법원에서 가액을 결정해 주나요? 일반적으로 서로 뭐 이 정도 금액이면 임대차 금액 정도 되겠다 싶어서 합의가 되면 네. 법원이 그거에 따라주지만 양측의 주장이 전혀 다르거나 금액이 현격하게 차이 나면 방금 말씀하신 감정을 통해서 그 정도의 면적의 그 주변 토지 사용을 한번 감안해서 감정 평가액으로 보통 그 차임 상당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군요. 감정은 또 감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이 그럼 소송을 누가 보통 내요? 청구한 쪽에서 감정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길을 내주는 사람이면 그렇죠. 이 차임을 준다는데 너무 작아요. 그러면 제가 더 받기 위해서 청구를 했어. 그러면 감정비용은 또 제가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해배상이 이만큼이니까. 그래서 감정비용을 내셔야 되는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원고가 아니라 피고 패소 판결이 나면 예. 그 감정비용을 소송비용으로서 상대방한테 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장 포인트 질문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개발행위 관련된 질문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집 짓는 문제죠. 개발행위 허가에는 뭐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건축물의 건축도 있고 뭐 분할도 있고 뭐 이런 6가지를 합쳐서 개발행위 허가라고 합니다. 그 6가지 행위 중에 건축물 건축을 할 때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 변호사님이 했던 맹지 집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길이 없어요. 근데 인접 소유자가 통행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 집 지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도 그리고 행정 절차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일단 이걸 설명을 드리면 예,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지에 펜션을 건축하는 것처럼 개발 행위를 하시는 경우에 예. 현재 건축 관련 법령상 진입료가 없으면 해당 토지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 진입료를 주위토지 통행 확인 소송으로 확보하고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걸 여쭤보신 건데요. 예,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A 씨는 펜션을 짓기 위해서 원래 밭으로 사용되던 이게 중요합니다. 밭으로 사용되던 강원도 지역 일대 토지를 샀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럼 펜션을 짓기 위한 땅보다 좀 저가에 확보를 했겠죠. 농지를 산 거네요. 그렇죠. 일단. 예. 그래서 국가가 이후에 A씨 땅 주변의 토지를 사들인 뒤에 B대학교 연구원을 설립하면서 A씨의 땅은 주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펜션을 지으려고 관할 관청에 A씨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더니 맹지니까 주위 토지 통행권을 받아오든 인접 토지 소유주에게 뭐 사용 동의를 얻어오든 이런 조치를 취하라라는 보완 요구를 받고 공로로 통하는 인접지 소유자인 B대학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아주 많다니까요. 이게 맹지 관련된 분쟁 사례가요. 예, 아무래도 이런 개발행위 관련해서가 가장 그럼요. 첨예하게 대립하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맹지인 경우 법률에 의해서 통행권이 강제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의토지 통행권인데요. 예, 예.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해서 건축 관련 법령상 진입로가 없으면은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맹지일 경우에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직접 사는 매매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아니면 인접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가 사용 승낙도 하지 않는 경우에 이 맹지의 소유자는 흔히 간단하게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면 민법상 주의토지 통행권이란 게 있는데 이걸로 인정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네. 너무 희망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네. 이게 실제 사례는 잘 안 된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팩트만 얘기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판례는 밭으로 사용되던 땅을 산 토지 소유자는 이게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땅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한번 살펴보면 예. A씨의 토지는 현재까지 밭으로 이용돼 왔으므로 주의토지 통행 확인권이 인정돼야 하는지와 그 범위를 정할 때에도 현재 용법에 따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해야 하고 주택의 신축 등 그러니까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맹지가 된 땅에 나중에 건축할 것을 대비해서 통행로를 미리 보장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의 결론에 따르면 향후 맹지인 농지를 사서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지으시려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로로 나가는 길목의 소유자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소송을 통해서도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님 얘기고 이제 토지 전문가인 제가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사례를 밭이 중요해요, 밭이. 우리나라 농지법상 농지는 전답과, 그러니까 논밭 과수원의 용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법적 지목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목 불문하고 농사에 3년 이상 이용됐으면 농지라고 합니다. 농지법에서는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를 살 때는 등기가 꼭 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농지를 사서 소유권 이전할 때 꼭 받아야 되는 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라는 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받으려면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영농계획서를 또 써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실제 농사를 짓는데 여기에 삽입 매자루가 있고 트랙터가 있고 이제 이렇게 써내서 영농계획서를 써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등기 필수 요건이니까 농취를 못 받으면 등기가 안 넘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A씨란 분이 이 사례가 이게 스탠다드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농지라는 게 딱 밝혀진 거잖아요. 네. 농지는 농사를 져야 되는 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에, 저는 법은 모릅니다만 토지 전문가니까 이건 알아요.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한테만 소유권이 원래는 이전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땅을 밭을 사서 거기에 이제 나중에 경관이 좋으니까 펜션을 지려고 하는데 주변에 이제 대학교에서 싹 땅을 사버려서 길이 없어지는 사례죠. 예. 그래서 대학교한테 길을 내달라.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해본 상태에서 그러면 주의토지통행권 민법 219 제가 좀 전에 찾아봤거든요. 219조더라고요. 주의토지통행권이 있으니까 나한테 길을 내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패소했겠네요. 어떻게 됐어요? 예, 패소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요 사례에서 정확하게는 안 드러난 부분이 대학교가 토지 사용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다만 이 영농을 위해서만 그렇죠, 다니지 그렇죠. 펜션을 위해서는 그만큼은 못 해준다라고 해서 여기가 연구원으로 설립했는데 거기 펜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이 들어간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패소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 이 토지 사례 이 주의토지 통행권이 주로 많이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돼서 땅을 사실 때는 길 없는 땅은 저희가 강의할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길 없는 땅은 땅이 아니고 흙이다. 그냥 흙이다. 그 흙은 흙이 귀환된 돈 주고 돈 받고 팔기도 하지만 흙이 흔한 지역에는 돈 주고 실어내가야 될 무용지물이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사실 거나 토지에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으신데 토지는 무조건 길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맹지인 토지를 사시면 땅을 사시고 토지를 사신 게 아니고 흙을 사셨다 생각하시고 그거는 전문가들이나 우리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들한테 꼭 상의를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실제 지금
변호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 부동산에 관련 분쟁 중에서 뭐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요? 오늘 뭐 3가지, 4가지 한 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요즘 가장 좀 핫한 이슈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권리금 상가 소송이 권리금? 예. 그거 해보신 사례 있어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 좀 하급심 판례가 나오곤 있는데 이게 흥미로운 게 아직 대법원 판례가 확정된 게 아니라서 지금 그 법은 확정됐죠? 예, 권리금 조항이 생긴 지는 이제 한 2년 정도 돼 가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개정된 이후에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바뀐 그 상임법 자체가 권리금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인정해 주라는 거죠? 예, 그죠. 임차인의 권리금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예, 라는 거죠. 그 어떤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예, 예. 이게 흔히 발생하는 게 카페가 가장 많은데 카페. 카페는 그런 원두 볶는 기계라든지 인테리어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비용들을 자기는 보전받고 나가야지 이거 보전 안 받고는 못 나간다라고 예. 하고 임대인은 내 건물에 너가 설치를 한 물건들을 왜 너가 가져가려고 하냐? 차라리 원상회복을 다 해놓고 가는 게 너의 임무지 권리금은 신경 쓰지 마라. 그 원래 보통 원상회복을 달잖아요. 네,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네. 쓸 때. 근데 어떻게 돼요? 부딪히면? 그래도 권리금 조항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후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 그 원상회복이라는 게 이후 임차인을 위해서 보통 있는 그쵸, 조항 그쵸. 아닙니까? 근데 그 카페를 그대로 인수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시설비를 받고 임차를 하게 되는 거고 임대인이 이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권리금이라는 자체는 뭐 영업 권리금도 있고 바닥 권리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몇 가지 있잖아요. 예. 그 중에 그게 영수증 처리를 만약에 안 해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카페 보증금이 1억인데 권리금이 1억을 줬다. 그럼 그걸 다 인정해 주나요? 그래서 받은 만큼, 그러니까 준 만큼 받는 게 아니고요. 예, 예. 법에서 이제 받을 권리금과 그리고 감정을 통해서 그것도 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영업 권리금과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모두 합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낮은 금액. 예. 국가에서 하는 게 다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래서 그 이중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거라서 받을 돈이 5천만 원이더라도 감정에서 4천만 원이 나왔다 하면은 4천만 원만 받을 수 그렇게 있습니다. 차이가 작나요, 실제?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들으셨지만, 예. 예를 들어, 권리금이 5천인데 4천, 제가 봤을 때는 한 2, 3천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도 지역 따라 네. 틀려요? 가장 좀 중심을, 그러니까 과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는 지역을 좀 꼽는다면 강동 지역을 보통 꼽을 수 있거든요. 강동구요? 왜냐면 강남은 너무 권리금이 비싸고 그렇죠, 그렇죠. 강북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 낮을 텐데 강동이가 그 가장 중간적인 위치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통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소송 2건 중에 예, 예. 권리금은 한 보통 6천 청구했을 때 그 감정이 한 5천 정도 나와요. 업종은 뭐예요? 커피숍이었습니다. 커피숍. 네. 그런 분쟁들이 많네. 그 예전에 그 아주 전형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장사가 잘 돼, 임차인이. 그러면 집주인이 권리금을 못 주겠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 그러면 쫓아내고 그냥 본인이 그걸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네, 맞습니다.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그럼 권리금 내용하고 또 뭐가 있죠? 큰 게? 개정된 내용에서요. 예, 예, 예. 개정된 내용에서 가장 큰 골자는 권리금이라고 볼 수 권리금.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강남에 유명 가수가 소유한 곱창집 사건도 네. 나고 이제 이러니까 이게 사회적 이슈화가 돼서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그 사건은 합의가 된 걸로 예, 이제 합의됐죠. 나왔고요. 그 권리금 사건에서 가장 요즘에 좀 결론이 안 난 가장 흥미로운 이슈가 아까 말씀드린 5년 동안 예. 보장해 준다는 거 예. 있지 않습니까? 그 5년을 지났을 경우에 네. 5년 지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경우에도 권리금이 인정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금심 판례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재판부는 5년이라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있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권리금도 못 받는다라고 했고 어떤 재판부는 그래도 이거는 권리금 조항에서는 그 5년과 관계가 없는 조항이니까 권리금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자, 오늘 오랜만에 저희 기센 부동산의 변호사, 전문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분은 법률사무소 정감의 정윤석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